여기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인 남편이 가진 한국 여권이 귀족의 나라 영국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남편과 다른 대우를 받는 중국 국적의 그녀는 도대체 영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녀의 사연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남서부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마을은 너무 작고 외진 곳에 있어서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죠. 우리는 소수 민족에 속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수도인 베이징의 정부는 우리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큰 도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 우리가 가진 건 거의 없었죠. 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고 비가 오면 흙길은 진흙탕으로 변했어요. 전기도 자주 끊겼고 깨끗한 물을 얻는 것도 매일의 도전이었어요. 때로는 가까운 개울에서 물을 길어 오려고 몇 시간을 걸어야 했죠. 음식은 항상 걱정거리였어요.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를 먹이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얇은 집자리에서 몸을 뉘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잠들기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우리 마을에서 운이 좋은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학교에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학교는 흙바닥에 한 칸짜리 교실이었어요. 책과 연필도 부족했고 선생님은 모든 학년을 한 번에 가르쳐야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엔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온 한 그룹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구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와는 생김새도 달랐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했고 옷도 너무나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어요. 이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마을에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어요. 작은 진료소를 열어 약을 주고 의사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줘서 음식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몇몇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셔서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건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웃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마을 사람들 모두를 소중히 여겨줬어요. 이건 저에게 정말 새로웠어요. 중국에서 소수 민족 출신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종종 무시당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우리를 돕고 싶어 했을 뿐이었죠. 특히 한 자원봉사자가 기억에 남아요.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고 항상 웃고 다녔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줬고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은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 넓고 깨끗한 거리들, 그리고 수많은 차들.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지수는 제가 늘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작은 공책과 예쁜 색깔의 펜을 제게 선물해줬어요. 공부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서툰 중국어로 말하며 건네줬죠. 그 공책은 제가 소유한 것 중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곳은 정말 멋진 곳처럼 보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은 한 달 동안만 우리 마을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그 이후로도 오래 남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 마을에 변화만 주고 간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남겨줬어요. 우리 작은 계곡을 둘러싼 산 너머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희망이요. 한국 사람들이 떠난 후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공부에 몰두했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한국에 갈 거라고 결심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리라 마음먹었어요. 매일 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지수 언니가 보여준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가 그 별 아래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도시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의 집 마을에서 온 가난한 아이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저에게 친절과 열정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꼭 붙잡았어요. 제 소중한 공책을 꼭 쥐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제 꿈은 시작됐어요. 작은 가난한 마을에서, 먼 곳에서 온 낯선 이들의 친절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거든요. 노력할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내가 13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걸 알아보시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저 같은 학생들, 기회가 많지 않은 가난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상상해보세요. 시골 소녀인 제가 대도시로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니요? 너무나도 흥분됐지만 동시에 정말 무서웠어요. 베이징은 제 가족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작은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진 게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기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 베이징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처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압도당했어요. 베이징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높은 건물들이 가득하고 차들이 사방에 있었으며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새 학교는 도시의 한 구역에 있었는데 그곳엔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온 아이들이 모인 곳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은 중국의 주요 민족인 한족이었어요. 그들은 저와 말투도 다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가난한 지역 출신이라며 저를 무시하거나 다르게 생겼다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시겠죠? 저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기억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 몰두했어요. 그 과목들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동일했고 저는 그 분야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복습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쉽지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저를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우리는 함께 공부도 하고 가끔 주말에 도시를 탐험하기도 했어요. 베이징은 조금씩 저에게 더 익숙한 곳이 되어갔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졸업 후에 뭐를 해야 할까? 그때 처음으로 유학에 대해 들었어요. 몇몇 선배들이 다른 나라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멋져 보였지만 제겐 불가능한 일처럼 들렸어요. 그러던 중 제 관심을 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와준 친절한 자원봉사자들 기억하세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심지어 저처럼 가난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도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한국의 대학에 가는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게 제 꿈이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티켓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학, 한국의 문화, 심지어는 혼자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학교에 오래된 컴퓨터와 느린 인터넷 연결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알아가는 것마다 더 흥분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왜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해? 그들은 묻곤 했죠. 여기서 내 자리를 찾아야지.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저에게 베이징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추가 수업을 듣고 대회에 나가고 제 지원서가 눈에 띄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걸 넘어서야 했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밤도 많았어요. 공부가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외로울 때,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고향 마을을 떠올렸어요. 제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지를 기억했어요. 그게 항상 저에게 다시 힘을 주었어요. 마침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후에 대학에 지원할 때가 왔어요. 몇 주 동안 지원서를 완벽하게 만들고 에세이를 쓰고 또 고쳤어요. 제출 버튼을 누른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매일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매일 실망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어느 맑은 봄날 오후에 제가 기다리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메일을 몇 번이고 읽어보며 진짜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가 기쁨에 소리쳤어요. 제가 해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을 떠올렸어요. 제 마을에서 베이징까지의 긴 여정, 오랜 시간의 고생과 외로움,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인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가 정말 제 것이 된 것 같았어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어요. 아직도 한국에 도착한 그날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비 오는 오후였지만 우중충한 날씨도 제 기분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 심장은 기대와 긴장으로 두근거렸어요. 서울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곳과 또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저에겐 경이로웠어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 직원들이 얼마나 공손하고 전문적인지 눈에 띄었어요.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다는 걸 알고 직원들은 저에게 쉬운 영어로 말해줬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저를 환영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도시 풍경에 감탄했어요. 거리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높게 솟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 유리창들이 회색 구름을 반사하고 있었죠. 비가 오는데도 도시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기분 좋은 놀라움을 느꼈어요. 방은 작았지만 저에게는 그야말로 호화로웠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냉장고까지 있었어요. 중국의 제 마을에서는 가족 모두가 방 하나를 같이 썼는데 여기서는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첫 몇 주는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때때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서울에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씩 할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 문장을 말할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줬어요. 그들의 친절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안전함이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소수민족으로서 항상 경계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밤의 거리를 걸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개인 공간을 존중해 주었고 대체로 공손했어요. 정말 신선한 변화였죠. 음식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비빔밥처럼 밥 위에 채소와 고기를 얹은 음식이나 삼겹살처럼 돼지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음식들을 시도해보는 게 즐거웠어요. 매운맛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외식도 학생인 저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가장 감탄했던 것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제가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도시 어디든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었죠. 버스도 훌륭했어요. 전용 차선 덕분에 교통체증을 피해 다닐 수 있었거든요. 도로조차 거의 없는 작은 마을에서 왔던 저로선 마치 미래로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서울에는 기술이 정말 넘쳐났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많은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심지어 버스 도착 시간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저도 금방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캠퍼스는 아름답고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교실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저는 시간을 많이 보내던 큰 도서관도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다가가기 쉬웠어요. 질문과 토론을 장려하셨는데 중국에서의 좀 더 형식적인 교육 스타일과는 달랐어요. 한 가지 놀랐던 점은 한국 사람들이 외모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였어요. 모두가 심지어는 가벼운 외출을 할 때조차 잘 차려입었어요. 처음엔 제 수수한 옷차림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옷을 더 신경 써 입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명동이나 홍대 같은 트렌디한 쇼핑거리들을 탐험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생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제가 여기서도 숱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제 출신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지 않는다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저도 그냥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회를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학업 압박은 굉장히 심했고 때로는 따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은 특히 공식 서류를 처리할 때 가끔 답답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고향 생각이 나서 가족과 익숙한 풍경, 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기운이 떨어질 때면 제가 왜 여기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일이 생겼어요. 아마도 그것은 동급생의 친절한 말일 수도 있고 어려운 한국어 문장을 완벽히 말하게 된 기쁨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밤하늘에 비친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일 수도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한국으로 온 결정을 굳건히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졸업 후 여기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언젠가 한국 시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처음으로 이런 꿈들이 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열어줬고 저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결심을 했어요. 서울에서의 초기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라워요. 수줍고 자신 없던 신입생에서 이제는 자신 있게 도시를 누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단순한 공부의 장을 넘어서 저희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제가 성장하고 배우고 번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이 나라에서의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했던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지만 궂은 날씨도 제 마음의 설렘과 긴장을 잠재울 수는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제 심장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서울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저에겐 경이로웠죠.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이었어요. 세관을 통과할 때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다는 걸 알고 간단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줬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덕분에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대학교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 창밖을 보며 놀랐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고 높은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회색 구름조차도 이 도시의 에너지를 가릴 수 없었죠.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방은 작았지만 저에겐 마치 럭셔리처럼 느껴졌죠. 침대와 책상이 있고 심지어 작은 냉장고도 있었어요. 중국의 제 마을에서는 온 가족과 방을 함께 썼는데 여기서는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는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가끔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고 외로웠죠. 하지만 곧 알게 된 건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씩 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제가 서툴게 한국어를 말할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줬어요. 그들의 친절함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베이징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었고 특히 소수민족으로서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개인 공간을 존중했고 대체로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 점이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음식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비빔밥처럼 밥 위에 야채와 고기를 얹은 요리나 삼겹살처럼 상추에 싸서 먹는 구운 돼지고기가 정말 좋았어요. 매운맛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좋아하게 되었죠. 외식도 학생인 제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건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제가 이전에 봤던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도시 어디든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버스도 전용 차선이 있어서 교통 체증 없이 다닐 수 있었죠. 도로도 제대로 없던 제 마을에서 온 저로서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는 기술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도 흔했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심지어 버스 도착 시간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처음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저도 금방 그렇게 하게 됐어요. 대학교 캠퍼스는 아름답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교실에는 최신 설비가 있었고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교수님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다가가기 쉬웠어요. 질문과 토론을 장려하셨는데 이는 중국에서의 더 형식적인 교육 강습과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놀랐어요. 모두가 심지어는 가벼운 외출을 할 때조차도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제 소박한 옷차림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저도 옷을 더 신경 쓰는 게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동이나 홍대 같은 트렌디한 쇼핑거리를 탐방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점점 사랑에 빠졌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이곳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어디 출신인지를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지 않는 곳에 있었죠. 여기서는 그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가진 한 명일 뿐이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학업의 압박은 엄청났고 때로는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언어 장벽도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공식 서류를 처리할 때는요. 그리고 가끔은 가족이 그리워지고 마을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한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일이 일어나곤 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동기생의 친절한 한마디일 수도 있고 어려운 한국어 문장을 마스터한 기쁨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일 수도 있었어요. 이 순간들이 제가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졸업 후 이곳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어쩌면 언젠가 시민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꿈들이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줬고 저는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서의 초창기 시절을 되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스스로도 놀라워요. 처음에는 수줍고 자신 없는 신입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도시를 누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공부하는 장소를 넘어 제가 성장하고 배우며 번영할 수 있는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죠. 저는 어느 순간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만약 제2의 고향인 이곳 한국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이제 막 시작한 저의 모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하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때 마침 민호 씨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저는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호 씨와 사랑에 빠졌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이라는 모험을 함께하게 되었죠. 결혼 후 민호 씨와 저는 영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너무 신났어요. 저는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유명한 곳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긴장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을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았거든요. 중국 국적인 저는 영국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 작업을 해야 했어요. 마치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 같았어요.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서 돈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고 직장에서 받은 서류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심지어 여행 동안 우리가 어디에 갈 건지, 무얼 할 건지까지 정확히 적어야 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몇 주가 걸렸고 그래도 뭔가 잘못될까봐 계속 걱정됐어요. 반면 민호 씨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비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짐을 싸서 떠나기만 하면 됐죠. 너무 간단했어요. 조금 질투가 났어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민호 씨한테는 이렇게 쉬운 걸까?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드디어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이민 심사를 빠르게 통과했어요. 심사관은 그의 여권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민 심사관이 저를 보더니 제 중국 여권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곤 저보고 옆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통과하는 걸 보면서 저는 작아지고 두려웠어요. 그들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온갖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느냐, 얼마나 머무를 거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느냐 등등. 마치 제가 모든 걸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제가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지 제가 태어난 곳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몇 시간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긴 비행으로 지친 데다 이제는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웠어요. 계속 만약에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에 다시 돌려보내면 신혼여행은 완전히 망치게 될 텐데.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때 민호 씨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가 저를 찾아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민호 씨는 침착하게 그 심사관에게 제가 그의 아내이며 우리는 신혼여행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갑자기 모든 게 변했어요. 심사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민호 씨의 여권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여권을 보고 마치 마법 같았어요. 갑자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통과시켜줬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동시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들이 저를 들여보내줘서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분노와 상처를 받았어요. 왜 민호 씨가 그의 한국 여권을 보여줘야만 그들이 저를 사람처럼 대했을까요? 왜 제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공항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면서도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다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나라에 따라 여권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걸 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택시는 런던 시내를 달렸고 저는 주위 풍경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커다란 빨간 버스들, 오래된 건물들, 거리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항에서의 그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작은 책자 같은 여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민호 씨의 한국 여권은 쉽게 문을 열어주는데 제 중국 여권은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공평하지 않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민호 씨에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는 제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저처럼 느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함께 있어줬어요.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의 신혼여행을 망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영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기로 했죠. 그 후 2주 동안 우리는 정말 놀라운 곳들을 많이 다녔어요. 빅벤도 보고 런던 아이도 타봤어요. 스톤헨지를 구경하고 아름다운 시골길도 걸었어요. 심지어 기차를 타고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곳의 멋진 풍경도 봤어요. 매일매일이 모험이었고 점점 공항에서 있었던 일은 희미해져 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어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고 민호 씨의 세계와 저희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상기시켜줬어요. 신혼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행복하면서도 슬펐어요. 함께 너무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아서 행복했고 동시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슬펐어요. 런던에서의 마지막 밤, 작은 펍에 앉아 피쉬앤칩스를 먹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민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 시민이 되는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 민호 씨는 놀랐지만 기뻐했어요. 그도 이 결심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중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때의 일을 겪고 난 후 제가 해야 할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신혼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한 재미있는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여권이 가진 힘을 직접 경험했고 한국 시민이 되면 제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새로운 인생의 장을 맞을 준비가 되었어요. 제가 사랑을 찾고 존중받으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한국에서 미래를 어갈 준비가 됐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민호 씨가 옆에 있으니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 저는 여러 감정이 섞인 채로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남겨두고 가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슬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희망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 길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너무 궁금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영국 여행은 제가 한국 시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중국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제게는 옳은 선택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제가 원하는 기회나 존중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민권 신청 절차를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수많은 질문에도 답해야 했어요. 꽤 힘든 과정이었지만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서류 하나하나를 작성할 때마다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일을 이어갔어요. 제 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동료들은 정말 친절했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제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시민권 신청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너무 기뻤어요.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뵀으니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와 민호 씨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찾도록 도와드렸어요. 크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부모님은 그걸 보시고는 미소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꽤 빨리 건설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알아?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잘 대접받은 건 처음이야. 내 상사가 매일 일을 마치고 나면 고맙다고 인사해. 그리고 돈도 여기서는 한 달에 중국에서 1년 동안 벌던 만큼 벌고 있어. 어머니는 적응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셨어요. 한국어를 못하셔서 처음엔 많이 답답해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강인한 분이셨어요. 지역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민자들과 현지 한국인 여성들과도 친구 되셨어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 시민이 되기로 한 결정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본 적 없는 만큼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신기하게 느껴졌던 작은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거리의 청결함이라든지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흙먼지 날리는 도로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버스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길에 항공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에 합류해서 같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민호 씨를 만난 이야기까지요. 그때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도 우리와 같아요. 여기도 당신의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이게 바로 소속감이라는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물론 제 삶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제 말투에서 중국 억양을 듣고 다르게 대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은 드물었고 대부분 저는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호 씨와 저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안전하고 번영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이는 제가 어린 시절에 꿈꾸기만 했던 기회들을 누리며 자랄 테니까요. 시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는 데 몰두했어요. 한국 역사와 전통 예술에 대한 수업도 듣고 심지어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어요. 민호 씨는 저를 보고 너 나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지고 있어라며 장난을 치곤 했죠. 어느 주말 민호 씨와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아름다운 해변을 걷고 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중국의 가난한 마을에서 이 아름다운 제주도까지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했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찾아줬구나. 그 말은 제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가치 있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제주에서 돌아온 지 몇 주 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어요. 제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민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제 인생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인 이곳까지 오는 길이었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 여권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제 미래가 이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 나라는 제가 꿈꿨던 모든 것을 주었어요. 집, 직업, 그리고 소속감을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제 고향이 되었어요.